서울의 심장 강남.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이 저마다 화려한 빛을 뽐내는 시간. 지상 45층 국내 최고 IT 기업 IT 프론티어의 대표 김민준 38세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소음과 불빛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된 고요한 섬과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는 차갑기만 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미니멀한 인테리어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이 갖춰진 이 넓은 공간의 주인은 오직 민준 그 하나뿐이었다. 후. 민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값비싼 소파에 몸을 던지자 온종일 그를 짓누르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오늘로 꼭 사흘째 야근이었다. 책상 위에는 식어빠진 커피잔과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38세의 나이에 자수성가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그의 어깨는 단 하루도 가벼웠던 적이 없었다. 그는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지적으로 빛나는 눈빛은 여전했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돈명의 성공.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1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서영아, 윤서영.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이 심장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10년 전 그의 모든 것이었던 여자. 햇살처럼 웃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약속.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아무런 예고도 이유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그 후로 민준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었다. 그는 오직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상처를 성공으로 덮으려 발버둥 쳤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이 더욱 깊은 외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띠링. 그때 소파 옆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R&D팀 수석연구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표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경쟁사 넥서스테크의 박태진 대표 쪽에서 또다시 우리 핵심 인력에게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엔 조건이 훨씬 파격적입니다.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박태진. 최근 들어 사사건건 IT 프론티어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남자였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집요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었다. 오늘도 편히 잠들긴 글렀군.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머리를 식힐 겸 잠시 드라이브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며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고요해야 할 지하 2층 주차장은 어쩐지 평소보다 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몇몇 형광등이 수명이 다 된 듯 위태롭게 깜빡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을 향해 걷는 동안 민준은 등골을 스치는 서늘한 시선을 느꼈다. 마치 어둠 속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두꺼운 기둥들 사이로 보이는 것은 텅 빈 주차 공간뿐이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민준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키를 꺼내 잠금을 해제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가 켜지자 어둠이 잠시 물러났다. 그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가죽 시트의 차가운 감촉이 등을 감쌌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다. 그는 시동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엔진의 굉음과 함께 이 지긋지긋한 하루를 끝내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쉿! 어둠 속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멈춘 채 얼어붙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분명 차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였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그는 천천히 백미러로 시선을 옮겼다. 어두운 뒷좌석 카시트도 없는 그곳에 작은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나이답지 않은 진지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어떻게 내채 들어온 거야? 납치인가 아니면 신종범죄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는 찰나 아이가 다시 한번 속삭였다. 아이는 검지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동 걸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민준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주차장 기둥 뒤편의 어둠을 가리켰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손끝이 향하는 곳을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삼켰다. 기둥 뒤 희미한 불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미동도 없이 오직 이쪽 민준의 차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아저씨가 시동을 걸면 바로 달려들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민준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2개의 검은 그림자가 그의 차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민준의 혈관을 타고 폭주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꽉 잡아 민준은 아이를 향해 짧게 외치며 시동 버튼을 눌렀다. 부르릉, 제네시스의 강력한 엔진이 포효하듯 깨어났다. 그 소리는 정적을 깨는 신호탄이었다. 기둥 뒤에 있던 남자들이 즉시 그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민준은 핸들을 미친 듯이 꺾어 차를 후진시켰다. 끼익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주차 공간을 빠져나왔다. 그 순간 주차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나타나 퇴로를 막아섰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왼쪽 지금이에요. 뒷좌석에서 하윤의 외침이 들려왔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아이가 말한 대로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감았다. 차는 기둥 사이의 좁은 공간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쾅, 사이드미러가 기둥에 부딪혀 박살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저 차 우리 따라와요. 하윤은 뒤를 돌아보며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 SUV가 맹렬한 속도로 뒤쫓아오고 있었다. 민준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좁은 지하 주차장은 순식간에 위험천만한 레이싱 트랙으로 변했다. 출구 앞에서 속도 줄일 거예요. 미리 꺾으세요. 아이의 예언과도 같은 말에 민준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선형 출구로 향하며 속도를 늦추는 척하다가 마지막 코너에서 드리프트하듯 차체를 틀어 단숨에 지상으로 빠져나왔다. 뒤따라오던 SUV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잠시 주춤했다. 그 짧은 순간이 민준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었다. 차는 밤에 강남대로로 합류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다. 민준은 몇 번의 신호 위반과 칼치기를 감행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몇 분이 지났을까 하윤이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안 따라와요. 우리가 이겼어요.
민주는 그제야 가장 가까운 24시간 카페 주차장으로 차를 세웠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성공한 CEO, 냉철한 사업가 김민준이 지난 10년간 이렇게까지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준 것은 뒷좌석에 앉은 이 작은 아이였다. 객가, 카페, 안구석진 자리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주는 따뜻한 코코아를, 하윤은 차가운 딸기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소음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민주는 아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하얗고 깨끗한 얼굴, 큼직한 눈망울, 야무지게 담은 입술.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넌 누구고 어떻게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 민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윤은 딸기 주스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김하윤이에요. 10살이고요. 그리고 아저씨 주변에 나쁜 그림자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나쁜 그림자. 네, 엄마가 그랬어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서는 검고 차가운 기운이 나온다고. 아까 그 아저씨들한테서도, 그리고 아저씨 회사 주변에서도 그런 기운이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아저씨 차에 몰래 탔어요.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의 설명은 비논리적이었지만 민주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방금 그 검고 차가운 기운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너희 엄마는 뭘 하시는 분이니?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일을 하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알려주고요. 무당. 민준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스쳤다. 과학과 데이터만을 신봉하는 그가 평생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역의 사람이었다. 하윤아 집이 어디니? 어머니께서 걱정하시겠다. 데려다 줄게.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울 북부의 한 동네 주소를 댔다. 민준이 사는 강남과는 정반대의 소박하고 오래된 동네였다. 민준은 이 신비로운 아이와 그 어머니를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다시 채 오른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이 멀어지고 낮고 정겨운 주택가의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세계에서 하윤의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선 같았다. 아저씨, 하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를 만나면 아마 아저씨를 알 거예요.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가 알던 사람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차는 하윤이 알려준 주소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다. 2층짜리 건물의 1층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낡은 대문 위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운명 상담소.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온 동네가 잠든 깊은 밤 오직 그 집 창문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차에서 내리려던 하윤이 민준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말은 민준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엄마가 10년 동안 아저씨를 기다렸거든요. 10년 기다렸다고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홀린 듯 채서 내려 파란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하윤이 문고리를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끼익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틈으로 한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긴 생머리 하얀 원피스, 그리고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그가 10년 동안 꿈속에서조차 애타게 그렸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가 죽을 만큼 사랑했고 죽을 만큼 증오했던 단 한 사람. 윤서영이었다. 서영 역시 민준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서영의 입술에서 겨우 새어나온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영의 집 거실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민준과 서영, 그리고 하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10년 만의 재회는 감격이 아닌 지독한 혼돈과 충격으로 시작되었다. 민준의 시선은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신당 셴탕에 잠시 머물렀다. 여러 종류의 부적과 촛대 향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곳이 정말 무당의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10년 전 사라진 그의 연인이 바로 그 무당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눈앞의 서영 그 자체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1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햇살 같던 웃음을 앗아가고 그 자리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지혜를 새겨놓았다. 마치 온갖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낸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처연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의 안에서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리움, 분노, 배신감, 원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지독한 사랑까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 엉망이 된 시간을 풀어내야 할지 알 수밖에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하윤이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엄마, 이 아저씨 알아요. 하윤의 순수한 질문에 서영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왜 그랬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내가 어떻게... 목소리 끝이 배신감으로 떨려왔다. 10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되뇌었던 질문이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민준 씨,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10년을 버틴 줄 알아.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10년이야. 10년 나는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어. 매일 밤 네가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런데 넌 여기서 이런 걸 차려놓고. 그의 시선이 신당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역시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그의 상처를 직접 마주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나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말에 납득이라도 하게, 설명이라도 해보란 말이야.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소리쳤다. 겁에 질린 하윤이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아이의 작은 온기를 느낀 서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 결혼 준비할 때였어. 그때부터 내 몸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녀는 원인 모를 두통과 환청, 매일 밤 꾸는 기이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원인도 찾지 못했고 그녀는 점점 쇠약해져만 갔다. 민주는 그때를 기억했다.
확실히 서영은 자주 아파했고 그는 그저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셨어. 내가 신을 받아야 할 운명이라고.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미치거나 단명할 거라고. 신내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도 믿지 않았어.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은 계속 망가져갔고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무당이 되어야만 살 수 있었어. 서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신내림을 받는 과정은 지옥 같았어. 그런 내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당신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다고 무당의 남편으로 살게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끔찍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였잖아. 왜 네가 멋대로 판단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사람으로 보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영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였다. 10년간 봉인되어 있던 가장 깊은 비밀이 서영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어. 서영은 눈물 젖은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고통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신내림을 받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쾅. 민준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뇌가 모든 사고를 정지했다. 임신.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선은 서영의 등 뒤에 숨어 겁에 질린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하윤이.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럼 하윤이가... 서영은 고개를 떨구며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진실을 토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당신 딸이야.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똑똑하고 신비롭고 오늘 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고. 그 순간 문틈에 서 있던 하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모든 것을 들어버린 것이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10년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이제 막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민준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혹은 이제야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밤사이 민준은 서영의 집 소파에서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다.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10년의 공백, 갑자기 나타난 딸,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 하룻밤 사이에 그의 인생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녘 그는 잠든 하윤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작은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숨을 쉬는 아이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았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니. 자신의 절반을 쏙 빼닮은 얼굴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핏줄이 끌어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애틋함. 그는 10년의 세월을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아침이 되자 서영은 말없이 된장찌개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집에 퍼져나갔다. 지난 10년간 배달 음식과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에 익숙해진 민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도 아득한 가정의 냄새였다. 아빠. 잠에서 깬 하윤이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반은 꿈결처럼 반은 수줍게 그를 불렀다. 그 한마디가 민준의 심장에 거대한 파문으로 번졌다. 그가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자신을 향한 그 호칭. 세 사람의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민준은 서툴게 수저를 들었고 서영은 밥만 먹었다. 오직 하윤이만이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간간히 말을 건넬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가족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 회사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세차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어머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너 지금 어디냐? 오늘 박 회장 댁 따님하고 선보기로 한 날인 거 잊었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나경희 60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평생을 아들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아온 인물이었다. 10년 전 가난하고 볼품없다는 이유로 서영을 반대했던 것도 그녀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 내 인생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박 회장네하고 사돈 맺으면 네 사업에도 날개를 다는 거야. 당장 준비하고 나오지 못해.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주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의 노여움이 불보듯 뻔했지만 지금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눈앞의 딸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가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이번에는 회사 비서인 이지영 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의 전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긴급하고 다급한 목소리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부터 넥서스 테크의 박태진 대표가 언론을 통해 우리 회사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조여오는 압박감. 적은 한 명이 아니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전 임원 긴급 소집해 10분 내로 화상회의 시작한다. IT 프론티어의 대표 사무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냉철한 CEO로 돌아가 쏟아지는 위기에 대응했다. 하지만 회의 중간중간 그의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해맑게 자신을 아빠라 부르던 하윤의 얼굴 슬픔을 머금고 있던 서영의 눈빛. 그는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아침에 몰래 찍어둔 하윤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잠에서 막 깨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한 줄기 위안을 얻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나경희 여사가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감히 자신의 전화를 끊고 약속을 펑크낸 아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세였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네가 내 전화를 무시하니 내가 직접 올 수밖에. 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기에 내 앞날이 걸린 약속을 내팽개쳐. 민주는 당황하며 황급히 스마트폰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어머니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나경희 여사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아들의 손을 주시했다. 뭘 그렇게 감추는 게냐. 나에게 보여주지 못할 거라도 있는 거야. 그녀는 아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화면에 꽂혔다. 처음 보는 여자아이의 사진. 나경희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가 아는 한 아들 주변에는 저 나이 또래의 아이가 없었다. 그런데 사진 속 아이를 보는 아들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그녀가 본 적 없는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이 아이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냥 아는 분의 딸입니다. 민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흔들리는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경희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 침묵이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섭고 불길했다. 홀로 남겨진 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직감은 언제나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시간 후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은 나경희 여사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그녀가 고용한 비서실장의 보고였다. 회장님 알아보았습니다. 말해. 수화기 너머로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자의 이름은 윤서영. 현재 은평구 쪽에서 운명 상담소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무당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경희 여사의 입술이 경멸감으로 비틀렸다. 10년 전 그 천박한 계집이 이제는 무당이 되어 다시 아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비서실장의 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 올해 10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이름은 김하윤입니다. 김하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경희 여사의 우아하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서늘한 분노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은평구의 낡은 동네는 평화로웠다.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담벼락 위에서는 길고양이가 나른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다. 운명 상담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영은 민준의 제안에 따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오늘 하루 상담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 하윤은 거실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제 만난 아빠의 얼굴이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서영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된 인연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그때였다. 쾅쾅쾅. 조용하던 동네의 평화를 깨는 거칠고 위압적인 소리가 파란 대문을 두드렸다.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문을 부술 듯한 기세였다. 놀란 서영은 하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현관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문 열어. 나 김민준 엄마야.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10년 전 내까짓게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라며 그녀에게 모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올 것이 왔구나.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최고급 트위드 재킷과 진주 목걸이로 치장한 나경희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우아했지만 서영을 바라보는 눈빛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했다. 나경희 여사는 서영을 밀치듯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다. 특히 신당을 발견했을 때는 코웃음을 치기까지 했다. 기가 막혀서 1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짓이 고작 이런 거였어. 천박한 무당질로 내 아들을 홀리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애는 또 뭐야. 나경희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영 뒤에 숨은 하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아들 민준이하고 똑같이 생겼네. 징그럽게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에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에게는 그러지 마세요.
닥치지 못해 어디서 감히 내게 충고질이야. 너 이거 바라고 내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난 거지. 나경이 여사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돈 봉투였다. 이 안에 네가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 들어있어. 이거 받고 이 애 데리고 당장 내 아들 눈앞에서 사라져. 대한민국을 뜨든 어디 섬으로 들어가든 다시는 그림자도 비추지 마. 그것은 제안이 아닌 명령이었다. 서영은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10년 전이었다면 그녀는 이 모욕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딸이 있었다. 서영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경이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봉투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반으로 찢었다. 촤악! 찢어진 수표들이 거실 바닥으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저희의 마음은 회장님이 돈으로 살 수 민주는 나경이 여사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서영과 하윤을 자신의 등 뒤로 완벽하게 감싸는 거대한 방패처럼.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다. 어머니의 왕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나경이 여사는 아들의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어머니 나경이 여사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준은 곧바로 서영과 하윤을 자신의 소유인 한적한 고급 오피스텔로 옮겼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안전가옥이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내가 사람을 시켜서 필요한 건 다 가져오게 할게. 민준의 말에 서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낯선 고급 가구들과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창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그의 세상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였다. 너 정말 그 무당 계집한테 미쳤구나.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좋다. 그럼 이렇게 묻지. 나냐 그 계집이냐. 선택해라.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이미 답은 정해졌구나. 좋아. 네가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IT 프론티어에 내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잊지 마라. 뚜둑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주는 차가운 통화 종료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며칠 후 깊은 새벽. 안 돼 싫어 오지 마. 고요한 오피스텔에 하윤의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놀란 민준과 서영이 동시에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윤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쳤다. 하윤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서영이 아이를 끌어안고 흔들어 깨웠다. 악몽에서 깨어난 하윤은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운 꿈 꿨어. 불이 났어. 괜찮아. 그냥 꿈이야. 민주는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겁에 질린 딸의 작은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아이의 가녀린 떨림이 그의 손끝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어젯밤에 악몽을 잊은 듯 했지만 방 한구석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 들린 크레파스는 검은색과 붉은색 뿐이었다. 서영과 민준이 다가가자 아이는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지옥도와 같았다.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창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서류 뭉치를 불 속으로 던져 넣고 있었다. 아이의 그림은 투박했지만 불길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비열한 미소. 이 사람, 꿈에 나왔어. 아주 나쁜 아저씨야. 민주는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다. 넥서스 테크의 대표 박태진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이것을 아이의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비서인 이지영 팀장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팀장 넥서스 테크에 박태진 대표에 대해 알아봐줘. 특히 10년 전 기록을 중심으로 화재나 안전사고 같은 것들. 대표님, 10년 전 기록 말입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이지영은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유는 묻지 말고 최대한 빨리, 특히 박태진 대표가 그룹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초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며칠간의 조사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박태진의 과거는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이지영 팀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넥서스 테크가 아니라 당시 그들이 인수했던 작은 하청업체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10년 전 경기도 외곽의 한 부품 창고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관리자 한 명이 추락사했지만 원인 불명의 단순 안전사고로 급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덮은 것처럼요. 민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윤의 그림과 정확히 일치했다. 같은 시각 넥서스테크의 화려한 대표실. 박태진은 통유리창 너머 도시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민준을 무너뜨릴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예, 박 대표입니다. 대표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IT 프론티어 쪽에서 10년 전 덕성정밀 화재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박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변했다. 김민준, 그 애송이가 감히 내 과거를 파헤쳐. 그는 굵은 시가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먼저 무덤을 파는 게 누군지 똑똑히 알려줘야겠군. 언론사에 연락해. 이제 슬슬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라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IT 업계 신화. 김민준 대표 10년간 숨겨온 무속인 아내와 혼외자 충격 실체 기사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시작되었다. 민준과 서영의 10년 전 풋풋했던 시절의 사진부터 현재 운명 상담소 앞에서 찍힌 서영의 모습, 그리고 등교하는 하윤의 모습까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내용은 더욱 악의적이었다.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존경받던 IT 프론티어의 김민준 대표가 오랫동안 무속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심지어 둘 사이에 딸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대표가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속인인 윤 씨의 점과애에 의존해왔다는 내부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 기사는 박태진이 뿌린 허위 정보와 교묘한 추측으로 가득 찬 완벽한 인격 살인이었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기사가 터져 나온 지 1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IT 프론티어의 주간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김민준 무당 아내, IT 프론티어 혼외자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대표님 투자사들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장 해명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직 사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는 쏟아지는 보고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박태진의 공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저열하고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회사의 심장, 즉 신뢰를 정조준한 것이다.
그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꼴 좋다. 내가 뭐라고 했지. 그 천박한 것과 엮이면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거라고 했지. 당장 기자회견 열어. 그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토킹을 당한 거라고 말해. 그리고 그 애는 네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해. 그렇게만 하면 이 어미가 어떻게든 막아주마. 네가 살 길은 그것뿐이야. 나경이 여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아들의 명예가 한낱 무당 계집 때문에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싫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분과 제 딸, 제가 책임져야 할 제 가족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미친 자식. 나경이 여사의 절규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이제 민준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세상이 그리고 가족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안전가옥인 오피스텔 안서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태블릿 PC 화면을 보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과거 때문에 민준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엄마. 하윤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서영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이는 아직 기사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괜찮아, 하윤아. 괜찮아. 서영은 딸을 끌어안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조금도 괜찮지 않았다. 내가 다시 그를 떠나야 하는 걸까? 끔찍한 생각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영과 하윤에게 다가와 두 사람을 동시에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힘든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그는 서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영아, 나 좀 믿어줄래? 오후 2시 IT 프론티어 본사 1층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터져 나오는 플래시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단상 위에는 민준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모든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이었다. 먼저 오늘 아침 불미스러운 기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준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장내가 잠시 술렁였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21번 고르고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카메라 렌즈 너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세상과 그리고 박태진을 향하고 있었다. 기사에 언급된 윤서영 씨는 제가 10년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하윤 양은 제 딸이 맞습니다. 웅성, 웅성.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모두가 부인할 것이라 예상했던 사실을 그가 너무나도 담담하게 인정해버린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영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의 부탁을 받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민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망설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서영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 온기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될 사람이고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하고 분명했다. 어떤 분들은
제 가족의 직업을 문제 삼고 또 어떤 분들은 제 과거를 비난합니다. 좋습니다. 그 모든 비난 제가 전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위협하기 위해 이런 비열한 공작을 벌인 사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외침이었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동안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왔다. TV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태진과 나경희 여사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남자의 목숨과도 같은 영린 앤디 린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기자회견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비난 여론은 여전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선언에 감동한 응원의 목소리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IT 프론티어의 주간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사회는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렸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잠시 피해야 해. 민준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서영과 하윤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암자로 향했다. 천구남이라 불리는 그곳은 속세와 완벽히 단절된 곳으로 10년 전 서영이 막 신내림을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녀를 거두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준 노수님이 계신 곳이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의 단아함과 맑은 풍경 소리, 짙은 소립 향기가 세 사람을 맞았다. 주지 스님인 혜원 스님은 말없이 차를 내어주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폭풍이 거셀수록 그 중심은 고요한 법입니다.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눈을 뜨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며칠 동안 세 사람은 모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두고 오직 가족에게만 집중했다. 서영과 함께 산책하고 하윤에게는 책을 읽어주었다. 10년간 놓쳐버린 평범한 아빠의 역할을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해나갔다. 서영 역시 번잡한 세상사를 잊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매일 혜원 스님과 함께 명상하며 자신의 기운을 가다듬었다. 문제는 하윤이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밝게 지내는 듯했지만 밤마다 꾸는 악몽은 더욱 심해졌다. 꿈의 내용은 점점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은 다용전 앞 툇마루에 앉아 또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 그림은 불타는 창고가 아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아저씨가 포장마차에서 홀로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하윤아, 이 아저씨는 누구야? 민준이 다가가 묻자 하윤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몰라요. 그런데 꿈에서 불타는 곳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아이의 말에 민준과 서영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혹시 이 사람이 10년 전 화재 사건의 또 다른 생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 사람의 뇌리를 동시에 스쳤다. 하윤아, 이 아저씨가 어디 사는지도 혹시 보이니?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윤은 눈을 감고 잠시 집중하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산 너머 먼 곳을 가리켰다. 저쪽 바다가 보여요. 아주 작은 항구 마을이에요. 배들이 많아요. 단서는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즉시 이지영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10년 전 화재 사건의 생존자 명단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해고된 직원들 중에 고향이 항구 도시인 사람을 찾아봐줘. 특히 현장 관리직이었던 사람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지영 팀장에게서 한 사람의 이름이 도착했다. 김철수. 당시 현장 관리 반장. 사고 후 해고. 현재 속초의 작은 항구 마을 거주. 빙고였다. 민주는 서영과 함께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하윤은 혜원 스님에게 잠시 맡겼다. 아빠, 엄마, 조심해야 해요. 떠나기 전 하윤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 아저씨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아직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속초의 작은 항구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갈매기 소리로 가득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김철수의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판잣집이었다. 민준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김철수 씨, 되십니까? 10년 전 덕성정밀 화재 사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며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김철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민준이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때 서영이 조용히 문을 향해 말했다. 김철수 씨, 그날 아버님 제사 때문에 일찍 퇴근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박태진 상무가 억지로 남으라고 해서 결국 아버님 임종도 못 지키셨고요. 그 한이 얼마나 깊으신지 압니다. 문 안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이 말한 것은 그녀의 영적인 능력으로 본 김철수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경찰 기록에도 없는 오직 본인만이 아는 진실. 잠시 후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남루한 행색의 중년 남자가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폐인처럼 살아온 남자의 얼굴이었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김철수는 서영이 그날의 상황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하자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태진이 원가 절감을 위해 낡은 전선을 교체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안전 점검 서류를 조작했으며 화재가 나자 모든 증거를 불태우고 책임을 현장 관리자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 자식은 악마요. 김철수는 오열했다. 그의 울음은 10년간 묵혀온 한과 분노의 표출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 안쪽에 낡은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그때 박태진 그놈이 서류를 태우기 전에 내가 몰래 복사해둔 원본이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10년을 숨겨왔소. USB를 건네받는 민준의 손이 묵직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목숨과 한 남자가 10년간 지켜온 마지막 양심의 무게였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판잣집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민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하윤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빠, 나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빨리 도망쳐요. 동시에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빠른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박태진이 보낸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은 김철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팀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IT 기업 대표가 동해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조직폭력배와 추격전을 벌이다니. 박태진 대표의 사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제보자를 위협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겁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품속의 USB를 경찰에게 건넸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그 시각 박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수인들로부터 김철수와 김민준이 만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이성을 잃었다. 어떻게든 USB를 빼앗고 두 사람의 입을 막아야 했다. 그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현장에 보낸 부하일 것이라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처리했나? 처리되긴 했죠. 당신 부하들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부하의 목소리가 아닌 김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김민준, 내 이 자식. 당신 부하들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담긴 USB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경찰 손에 넘어가겠군요. 박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게임은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독사는 죽기 직전에도 발악하며 독을 뿜는 법이다. 그래, 네가 이긴 것 같지. 박태진의 목소리가 섬뜩한 웃음기로 바뀌었다. 네가 그 USB를 터뜨리면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천만에.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가족, 내 성공 전부 다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갈 거다. 기대해라. 전화가 끊겼다. 불길한 예감이 민준의 등골을 스쳤다. 다음날 박태진이 체포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박태진 측에서 흘린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정보가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온 것이다. 단독 입수 IT 프론티어 김민준 대표 모친 아들 스캔들 무마 위에 박태진 대표에게 뒷거래, 제안 정황. 기사에는 나경희 여사와 박태진이 비밀리에 만나는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일부가 녹취록 형태로 실려 있었다. 우리 아들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자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네. IT 프론티어의 지분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박태진은 나경희 여사가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을 역으로 이용했다. 그는 마치 나 여사가 아들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자신에게 부정한 거래를 제안했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김민준이 앙심을 품고 과거 사건으로 자신을 모함하는 것처럼 판을 짜버린 것이다. 세상 여론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아들을 지키려는 비뚤어진 모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김민준이 폭로한 1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마저 거대 기업 간의 이전 투구 속에서 벌어진 음해 공작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준은 적을 공격했지만 그 파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어머니에게로 튀었다.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나경희 여사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평생을 꼿꼿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보이는 무너진 모습이었다. 어머니. 나경희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박태진, 만나셨습니까? 그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자를 만나서? 민준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려왔다. 나경희 여사는 힘없이 웃었다. 내가 내 아들 하나 지키겠다고 발버둥 친 게 결국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이야. 어미가 돼서 자식 앞길을 막았구나 내가.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후회와 자책이 뒤섞인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을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이 결국 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자신을 탓해야 할까?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어머님도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지금 당신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져요. 하윤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여제. 서영의 메시지는 캄캄한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태진이 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면 그는 그 진흙탕 속에서라도 진실을 건져 올려야만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온몸이 더러워진다 해도 박태진의 역공은 치명적이었다. 김민주는 페르나라는 새로운 굴레를 뒤집었었다. 어머니를 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 한 비정한 아들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IT 프론티어 이사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마침내 대표이사 헤이만을 정식으로 상정했다. 민주는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세상과 잠시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집에서 나온 이후 그는 천군함으로 돌아가 혜원 스님의 작은 방에 머물렀다.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 나가는 듯했다. 서영과 하유는 참아볼 면목이 없었고 처참하게 무너진 어머니의 얼굴은 악몽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소. 밤늦게 민주는 혜원 스님과 마주 앉아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내가 서영 씨를 일찍 찾았더라면, 어머니께 좀 더 살갑게 대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혜원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랐다. 은은한 차십 향기가 방안을 감쌌다. 인연의 실타래는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사님은 지금 그 실타래의 가장 복잡한 매듭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탓해야 할 것은 거사님이 아니라 그 매듭을 더욱 꼬이게 만든 악한 마음입니다. 스님의 말은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에 홀로 남은 나경이 여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목숨처럼 여기던 아들은 등을 돌렸다. 박태진의 협박과 언론의 조롱 속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굳게 닫힌 방문을 연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회장님, 접니다. 윤서영입니다. 나경이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바로 그 무당 계집 윤서영이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영의 태도는 놀랄 만큼 침착하고 당당했다. 나경이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엉망으로 어지럽혀진 방 안 서영은 말없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흩어진 약 봉투들을 정리했다. 무슨 수작이야. 내 비참한 꼴을 보러 온 거라면 성공했으니 당장 나가. 나경이 여사의 목소리는 가시돋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서영은 그녀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10년 전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회장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회장님께서는 그저 아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방법이 조금 서툴렀을 뿐 저처럼 제 딸을 지키고 싶은 어미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요. 서영의 말은 나경이 여사의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 민준 씨는 지금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걱정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애가 내 걱정을... 네. 그는 회장님을 단 한순간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영은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나경이 여사에게 건넸다.
회장님, 지금 민준 씨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입니다. 부디 그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세요. 나경희 여사는 뜨거운 찻잔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부정하고 밀어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갈갈이 찢어진 자신의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경희 여사는 비서에게 차를 준비시켰다. 그녀의 차가 향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의 천군함이었다. 어둠이 내린 산사에 뜰 민주는 홀로 서서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때 그의 등 뒤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민준아. 고개를 돌린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초췌했지만 예전의 강인함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어머니, 여길 어떻게... 네가 오지 않으니 내가 와야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의 오해와 원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낼 수 없는 모자간의 정이 담겨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나경희 여사였다. 미안하다. 그녀가 평생 아들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내가 너를 위한답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너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구나.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두 모자는 부서질 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10년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벽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가문의 균열은 그렇게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비로소 봉합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암자 법당 뒤에서 서영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새 다가온 하윤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와 아빠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천군함에서의 하룻밤은 나경희 여사에게 지난 수십 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치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영도 하윤도 그녀에게는 아들의 완벽한 인생에 나타난 장애물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산사의 공기를 마시며 마주한 서영의 얼굴은 더 이상 천박한 무당 계집의 얼굴이 아니었다. 아들을 위해 기꺼이 진흙탕으로 뛰어든 여자, 그리고 자신의 오랜 적이었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준 여자. 나경희 여사는 평생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침 공양을 마친 후 나경희 여사는 서영을 조용히 불러냈다. 두 사람은 대웅전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나경희 여사였다. 내가 틀렸다. 힘겹게 꺼낸 한마디였다. 나는 평생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았는데 아니었어. 너를 처음 만났던 10년 전에도, 그리고 얼마 전 네 집을 찾아갔을 때도 나는 너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내 기준에 맞춰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했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서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적의가 없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먼저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의 담담한 회한이 담겨 있었다. 어미로서, 여자로서 너에게 참 못할 짓을 했다. 미안하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서영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 해맑은 목소리와 함께 하윤이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아이는 전날 밤 아빠와 할머니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 나경희 여사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나경희 여사의 무릎에 앉으며 품에 안겨왔다.
할머니, 어제 왜 우셨어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리고 순수한 위로가 나경이 여사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왔던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 부드러운 살결. 이것이 바로 핏줄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마주 안았다. 그리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회한과 미안함,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손녀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가, 내 아가, 할미가 미안하다. 그 모습을 민준이 법당 기둥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갈등하고 반목했던 그의 두 여자가 이제 그의 소중한 딸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나경이 여사는 변호인단을 소집하고 이사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다. 박태진의 계략에 넘어갔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호소와 민준 측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흔들리던 이사들의 마음도 점차 돌아서기 시작했다. 며칠 후 IT 프론티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민준의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된 운명의 날이었다. 회의장 아픈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결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해임안 부결이었다. 나경이 여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아들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표명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려 했던 민준의 모습이 오히려 책임감 있는 리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여론이 돌아선 것이다. 같은 시간 검찰은 박태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0년 전 화재 사건 은폐 및 증거인멸살인 교사 주가 조작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까지. 김철수의 증언과 USB라는 스모킹건, 그리고 나경이 여사를 협박했던 녹취 파일까지 더해져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녁, 민주는 서영과 하윤, 그리고 나경희 여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윤은 나경희 여사의 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재롱을 떨었다. 나경희 여사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준과 서영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식사 후 서영은 조용히 나경희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서영이 처음으로 부른 그 호칭에 나경희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나경희 여사는 잠시 서영을 바라보다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아가, 그래야지. 길고 길었던 갈등의 시간이 끝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어느 주말 오후, 서울 근교의 작은 한옥 레스토랑 야외 정원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호텔 예식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이 모여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영은 10년 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의 곁에는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은 채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작은 들러리는 바로 하윤이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빠와 엄마의 결혼을 지켜보았다. 주례는 천구남의 혜원 스님이 맡았다.
스님은 인자한 미소로 두 사람에게 말했다. 긴 시간 엇갈렸던 두 분의 인연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시련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긴 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하객석 가장 앞자리에는 나경이 여사가 앉아 있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는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아들과 새로운 며느리 그리고 보석 같은 손녀를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 옆에는 10년의 누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김철수 씨도 가족과 함께 참석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박태진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인정되어 그는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넥서스 테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IT 프론티어는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 1위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민주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하윤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서영과 같은 미혼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IT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좇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리더로 거듭난 것이다. 서영은 운명 상담소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제 그녀는 신비한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나경이 여사의 지원을 받아 정식으로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며 과학적인 방법과 영적인 통찰력을 결합한 독자적인 상담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 뒤에 숨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세 사람은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1년 전 박태진에게 쫓기던 악몽의 장소가 아닌 온전한 행복을 위한 휴식의 공간이었다. 아빠, 더 높이 쌓아주어요. 하윤은 모래사장에서 아빠와 함께 커다란 모래성을 만들며 즐겁게 웃었다. 민주는 기꺼이 딸의 기사가 되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서영은 파라솔 아래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심리 상담학 전공 서적이 놓여 있었다. 평온하고 완벽한 오후였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해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할 거지. 하윤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민준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대답했다. 서영은 그런 두 사람의 곁에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문득 서영에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영아, 혹시 보여 우리 미래? 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제는 보려고 애쓰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미래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 당신과 하윤이가 내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행복이니까. 민주는 대답 대신 서영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하윤은 두 사람의 사이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노을 지는 바다 위로 파도 소리와 함께 멀리 퍼져나갔다. 10년의 기다림, 혹독한 시련,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용서와 화해. 폭풍 같았던 시간은 모두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를 보듬고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찬란한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가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다.